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바로 이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바로 이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보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배. 그래서 이 가정에 이 보배는 자녀거든요. 근데 이 자녀인데, 이 보배인데 참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보배를 싫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보배, 이 자녀, 그리고 부모, 이들이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그렇잖아요. 자식만 잘 되고 부모가 안 돼도 문제가 있어요. 부모는 잘 되었는데 자식이 안 되어져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우게 하고 부모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칩니까? 내가 뭐 알아야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뭐 부모가 알아야 자식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집에서 할 말 없으니까 돈 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라는 거죠. 부모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학원에 떠넘기고 학교에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성질 떨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학원에 보내기 이전, 학교에 보내기 이전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애들 집에 있으면 부모들이 불안해. 불안하니까 야, 너 학원에 안 가냐? 너 학교 안 가냐? 계속 학원, 학교로 쫓아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다른 표현을 쓰면 땀이 나도록,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라고 하실까?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오늘과 다음 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랑 오늘은 왜 가르쳐야 되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그래서 문 앞에도 어디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과 답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낯선 세계로,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히 지금 더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뭐 이게 별로 감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여러분 안성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이 안성천입니다. 이 요단강이 안성천인데 우리가 있는 이 평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천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안이 어디서 어디까지 천안이냐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천안은 전체가 천안입니다. 성환도 천안이고 직산도 천안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안도 천안이에요. 천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서 보면 천안이 보여요.
천안에서도 높은 산에 가서 보면 또 보여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이 모압 땅은 안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높은 곳에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였다는 겁니까?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천안과 같은 그런 가장 가까운 곧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세대입니다. 물론 사실은 모세 혼자지만 이 모세 같은 인물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또 40년 살면서 미디안의 사상과 가치관,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다양한 모든 문화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세대, 또 이들보다 나이 적지만 애굽에서 태어나서 청소년을 보낸 20대 이하의 사람들, 이제 이들은 나이가 한 6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이겠죠. 60대, 50대쯤 되어지는 사람들. 자,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죠. 이들 지금 부모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20대 이하에 태어났죠. 그 20대 이하에 태어났지만 거기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놀이와 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어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광야에 들어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일찍 태어난 사람도 있고 늦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일찍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40대가 되어졌어요. 또 조금 더 지나서 태어난 사람은 30대가 되어져 있어요. 이들도 부모가 되어져 있는 세대들입니다. 물론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 5년 전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자라서 어디 문화만 압니까? 광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닫혀있는 세계예요. 그들은 다른 세상, 다른 문물, 다른 삶을 만나본 적이 없는 세대, 오로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영광 속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컸던 그 인물들, 이들이 광야에 태어나서 어른이 된 30대, 40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 부모들에게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이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았고 정탐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광야와도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갈렙과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또 거기 태어났던 20대, 또 광야에 태어났던 어른된 그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전혀 너희가 알지 못한 낯선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낯선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앞에 나타날 가나안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날 세상, 곧 모습을 드러낼 세상, 세계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세계가 좀 더 빨리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타났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죠.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일본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에 공부를 했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6.25 사변을 거쳐서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세대입니다. 또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전쟁 후에 그 가난, 그 보리밥, 그런 것들을 맛본 세대이기도 하죠. 40대, 50대는 한국 경제가 개발하면서 그 속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면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는 부모의 도움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오직 공부에만 몰두해온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만 몰두해 왔는데 안정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가슴 속에는 이 좌절,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불만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세대가 20대, 30대입니다. 물론 이제 10대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아직 그런 것을 접해보지 못하고 또 20대나 30대가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날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미 시작되어졌잖아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로봇가 일하고 로봇가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4차 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 4차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가르치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이것은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컴퓨터가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동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컴퓨터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대 속에서 컴퓨터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앞장서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이와 같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모습으로 우뚝 세워지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옛날에 광야에 살고 있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광야의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광야 나쁜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쓰던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도입해야 될 건 도입해 줘야 돼요. 그런데 광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야, 삶의 연장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4차 혁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서 끌려가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AI 인공지능이죠.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졌어 뭐 이렇게만 끝나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충격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세돌이가 기계한테 진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인공지능과 대결하면 패배자가 된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사라져버려요. 인공지능이 대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 회사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연봉을 주는데 초봉이 20억이 넘는데요. 여러분 20억, 30억 이상을 초봉으로 그렇게 받는 그런 회사, 천재 중에 천재가 되어가는 그 회사에 6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 켄쇼라는 기계죠. 인공지능 기계를 신입사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입사원을 받아들여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600명의 천재가 한 달 할 일을 이 인공지능 켄쇼 한 대가 2시간 만에 일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600명 가운데서 598명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명은 로봇 작동하는 보조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전으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요. 이 양자 컴퓨터까지 들어오면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 아직 우리는 개념도 잘 알지 못하는 컴퓨터지만 이 양자 컴퓨터 한 대가 그 슈퍼컴퓨터보다 몇백 배가 성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컴퓨터, 이건 자체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라는 말은 갑자기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신경도 안 쓰죠. 신경을 안 쓰니까 항상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도태된 상태에서 비주류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불러서 부장님 사표 내세요. 특별히 대기업일수록 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일을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있던 많은 일자리들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뭐 50대 중반, 60대 이상 된 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당장 오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은퇴가 5년 남았다 이런 분들은 아직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마찬가지죠. 이런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가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뭡니까? 한참 부양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직장과 업종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과 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감지하는 나라, 빨리 감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 AI 4차 혁명 시대를 빨리 깨닫고 그들이 지금 아이들 공부를 바꾸는 거죠. 바꾸어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영어 잘해야 돼, 수학 잘해야 돼, 과학 잘해야 돼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핀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 자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이제 AI 시대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안 가르칩니다. 과학이라는 과목도 없어졌어요. 사회라는 과목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도 교수들이 옛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코로나19를 잘못 대처해서 욕을 먹고 있지만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육은 완전히 그 150년 동안 사회던 교육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일본도. 왜? 이것 가지고는 AI 시대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150년 동안 사회던 모든 교육 기능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다른 기능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2045년이 되면 후진국은 상관없습니다. 또 원시인으로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2045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선진국 사람들이 4계급으로 나뉘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1계급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AI 인공지능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2단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기술자들. 3단계는 AI 인공지능 자체가 3번째 단계래요. 그럼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4등급인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냐? 난민들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가 99%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살기 어려워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 나라의 국민이 되지 못하고 어딘가 빌붙어서 겨우 먹고 사는 비주류의 사람들, 이들 우리가 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45년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25년이에요. 여러분, 40세 이상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면 25년 후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 13살이에요. 그럼 25년 후면 언제입니까? 38살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25년 후면 20대 30대예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민처럼, 다시 말해서 가난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시계줄을 2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20년 전 되돌렸을 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부자가 누굽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세계 1류 부자였어요. 그런데 IT 산업이 되어지고 3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달라졌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IT 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은 점점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제는 물건 많이 팔아서 부자 되는 시대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나가는 직장들 많이 없어질 거예요. 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은 소수만 남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일은 최고의 직장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심각하게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4등급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수학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게 몇 년 차이일 뿐이에요. 왜? 이미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곧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시대인데 우리 부모들이 그때 것만 가지고 야, 너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리더자가 되지 못하고 난민처럼 4등급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핀란드나 일본 같은 나라들, 하버드 같은 데서 그러면 왜 이렇게 교육을 바꾸었을까요? 1단계, 2단계는 되지 못하더라도 AI 인공지능보다는 더 앞선 그 세대, 중상류층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의 시대와 문화는 블록체인의 시대, 다른 표현하면 디지털 시대로 바뀝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갑자기 세상에 이슈가 되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화폐, 이상한 화폐, 비트코인이 나타나서 한 개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이 일어난 거죠. 그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TV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잘난 척을 했어요. 똑똑한 척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바다 이야기처럼 도박과도 같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와 주권 국가들이 불법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암호화폐는 국가가 불법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품목으로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블록체인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처럼 계속 듣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탈중앙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그리고 디지털 시대. 앞으로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탈중앙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바로 뭡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몇 곳에 지정해서 시범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완성되어지면 중국 전체가 정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거예요. 그 디지털 화폐가 뭡니까?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법적으로. 그 전에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제는 가상화폐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곧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폐가 사라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 원짜리 이런 지폐가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화폐 개혁이 무슨 화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미 신용카드 쓰고 있잖아요. 이미 신용카드 쓴다는 말은 돈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용화폐, 이 신용카드보다도 더 혁신적인 것,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오는 화폐가 디지털 화폐입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을 대체해서 새로운 돈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디지털 화폐 바꾸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은 돈 숨겼던 사람들은 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또 돈을 많이 저금한 사람들은 이 돈 어디서 나왔느냐고 정부서 세금으로 다 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우리 앞에 지금 곧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이미 이것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가운데서도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은행도 벌써 이것을 준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2021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큰 은행 가운데 하나가 은행에 가면 그분들 은행원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하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알지 못하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은행 점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투자를 해버린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쪽으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부모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냐 이거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수학 과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영어 과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붕 떠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배웠던 것 가지고 계속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죠. 난민처럼 질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선 이스라엘 부모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땅과 사람들, 그 시대 환경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딪혀간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이끌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며 살았습니까? 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자가 아닙니다. 계속 공격당하고 쉬는 소리 내고 하나님 떠나고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끌려가고 막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성경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너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너희가 준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에게 급속도로 가까이 오지만 아직까지는 뭐 직장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늦어요.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잘 나가는 큰 회사들 몇만 명이 순식간에 잘려질 겁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 속에서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부모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공격받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 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보석 같은 귀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보석처럼 빛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들어갈 세상, 우리 앞에 나타날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요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세상,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답을 찾으시고 또 그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자로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